안녕하십니까. 토목시공기술사 신옥철입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구체적인 기술사 공부 방법의 예, 또한 시험 시에 우리가 작성하는 용어 설명, 그리고 논문형 답안 작성의 실전 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이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사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달, 두 달, 아니 석 달 공부하다가 포기할 것이 아닌데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공부를 하는 도중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술사 공부는 절대 외워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많은 양과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를 해가지고 할 것인가? 전부 다 외울 것인가?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만에 따고 또 심한 경우에는 4개월 만에 따고 또 어떤 사람들은 15번째 만에 합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빨리 따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요령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인도 그런 요령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비교적 단기간에 땄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령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자, 그런 것을 일찍 캐치를 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또한 선배들이나 또 먼저 합격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요령들을 배워나간다면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강의 중에서 암기법 같은 거 만들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 요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간 관리라든가 아니면 공부하는 스타일 이런 것도 다 요령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술사 공부는 한 가지 분야의 전문적인 박사 과정처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토공에서부터 철콘, 기초, 교량, 도로, 항만, 하천, 청론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다 알아야 되는 게 토목 시공기술사입니다. 토목 시공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너무 깊게 공부한다 라는 것은 다른 공부를 그만큼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 안에서 넓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공기술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한 기술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시공기술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합격의 중요한 요인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뭐든지 쓸 수 있다. 나는 자신 있다. 라는 그런 자신감만 가지고도 벌써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번이면 어떻고 15번이면 어떻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다면은 설사 당연히 거기까지 가지 않겠지만은 1년 안에 공부를 끝낼 수 있는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술사들은 절대 책을 놓지 않습니다. 꾸준히 계속 더 깊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죠. 우선은 자격증 따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거 한 데까지 있어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단기간에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그것은 나의 원만한 인간관계입니다. 저뿐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봐오건데 인간관계가 원만한 분들은 사실은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나랑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잔 하게 되고 또 같이 좀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1년 만에 끝낼 것을 2년, 3년 가야 되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고
공부한다는 것을 말을 한 다음에 내가 1년 동안 진짜 딱 열심히,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는 건 아니죠. 열심히 내 공부를 해가지고 1년 후에 더욱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내가 해봐간다면은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숙사 문제는 정답이 없다고 항상 말을 합니다. 정말 없을까요? 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강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내가 토목시공 기술사로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내가 생각하는 타당한 방법으로 기술해 나가는 것이 한 3페이지 정도. 그런데 문제 출제를 내는 출제위원들은 정말로 전문 분야의 위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야는 그 낸 문제를 한 권의 책으로도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깊이 공부를 못합니다. 넓은 범위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얕지요, 깊이가. 그러다 보니까 깊은 분야가 아닌 넓은 분야를 다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그분들이 한 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우리는 내가 아는 3페이지 정도를 기술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기술하는 것이 기술사의 답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한 사람마다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다 틀리다 그 말이죠. 답안이. 다 틀려야 정상이고요. 각자의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대책 방법이 틀리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 보니까 다 답안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채점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저희가 실전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한 답안의 점수가 65점이 넘어가면은 고득점이라고 저희가 말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점이 만점인데 그래도 한 85점 맞아야 고득점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저희의 수준은 시공기술사로서 터널이나 교량의 전문 분야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토목 시공기술사를 볼 때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정도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60점은 나온다. 그 대신 내가 아무리 잘 써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주 지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거로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자신감을 갖고 또한 시간 관리와 체력 관리와 이런 인간관계까지 관리를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은 충분히 단기간에 6개월 아니면 1년 그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술사 공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10,000가지라고 하겠습니다. 10,000가지. 왜? 10,000명이 공부한다면 10,000가지입니다. 100,000명 공부하면 100,000가지죠. 답도 정답이 없지만은 공부하는 방법도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하죠. 자, 그래서 강의를 하는 제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트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교재를 보고 공부하면서 노트는 자기만의 노트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답식 노트 정리와 논문식 노트 정리. 일반 사람들이 토목시공 기술사를 공부하면서 논문형은 150문제에서 한 170문제 정도, 그리고 단답형은 400문제에서 한 600문제 정도를 정리를 합니다. 양은 논문형은 한 페이지에 한 문제에 한 3페이지 정도, 단답식은 한 문제에 한 페이지 정도. 또 어떤 분들은 단답식은 한 페이지에 5문제 정도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가 단답식을 정리하면서, 자, 이번에 상당히 고득점을 받은 분의 노트인데 단답식입니다. 용어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인데 이렇게 나눠 있죠. 5칸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에 용어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뭡니까? 개요나 또는 정의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림.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특징 정도. 여기는 그 외. 뭡니까? 적용성. 내지는 시공 순서. 아니면 시공 유지사항.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5개씩 정리를 해가지고 400문제에서 한 600문제 정도 정리한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단답식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한 분들이 있고요. 논문은 자기가 150에서 200문제를 선별을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토공부터 총론까지 10개 챕터를 다 망라한 그런 것을 핵심 문제를 자기가 뽑아가지고
150문제에서 한 200문제 정도를 선별해서 3페이지만 딱 내가 실전에서 문제 나왔다. 그럼 쓸 수 있는 3페이지 정도만 정리한 문제를 150에서 200문제 정도를 정리를 합니다. 자, 강의에서 그런 페이지 요령과 쓰는 방법, 그리고 배치 방법 이런 것들은 강의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노트 정리를 하면서 필기구라든가 이런 거에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필기구는 1.0 정도. 자, 이게 뭐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없습니다. 1.0mm 정도가 글씨가 진하게 나오면서 자신 있고 큰 글씨체를 쓸 수 있습니다. 작은 글씨체는 채점관들이 보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글씨를 써야 됩니다. 되도록 그림은 자를 이용해서 해야 될 것이고, 자와 원형, 사각형, 삼각형에 있는 템플릿을 구비하신 다음에 요 정도 해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도 이런 식으로 하고요. 실전에 쓰는 볼펜을 가지고 항상 실전에 가서 연습해서 똑같이 실전에서 쓰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손에 익어야겠죠. 자, 공부 시간 관리는 보통 합격자들이 절대 합격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통 600시간에서 800시간 정도 됩니다. 600시간에서 800시간. 이거는 절대 합격 시간이에요. 이 정도는 채워야 합니다. 물론 400시간 안 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있고 2000시간 해가도 아직까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이거죠. 보편적이라는 소리죠. 이 정도 시간을 공부해야 취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얼마를 공부를 했느냐.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겠죠. 뭡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시간 누적표를 만들어가지고 내 노트 앞에다가 붙이는 것이죠. 어떻게? 날짜가 있고 공부 시간이 있고 누적 시간이 있는 것이죠. 몇 월 며칠? 4시간 2일 3일 술 한잔 했습니다. 4일 어제 술 먹어서 피곤해. 5일 아직도 피곤한데 1시간.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것이죠. 이게 쌓여가서 여기가 600시간이 나올 때 드디어 내가 좀 준비된, 그런데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어렵겠죠. 최단 기간에 가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걸리죠. 석 달이면 나옵니다. 좀 빨리 하는 사람들은, 정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석 달이면 600시간 채운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정도로 시간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주중에 자기한테 맞는 빨리 공부 시간을 체득을 해야 돼요. 내가 아침형 공부인가 저녁형 공부인가. 아침에 한다면 새벽에 4시에서 7시 정도, 또는 저녁에 8시에서 11시까지. 그 다음 취침. 그래서 한 6시간. 저녁형 인간이다. 그럼 내가 8시부터 한 2시까지 6시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딱 채워나가는, 계속 누적해 나가는. 주말에는 반드시 토요일 15시간, 일요일 15시간, 30시간 정도.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고 공부를 업무 외 시간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요령으로 업무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요령이 뭐가 있냐면은 노트 정리를 자체를 조그만 요만한 노트에다가, 자철되어 있는 노트에다가 노트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자,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면은 충분히 항상 매일매일 잠자는 시간 외에는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노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구비해서 여기다 노트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교재는 교재 많은 사람 치고서 빨리 합격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어떤 교재든 비슷비슷합니다.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한 교재를 잡았다. 그럼 그걸 가지고 최대한 많이 보는 게 가장 지름길입니다. 불안한데 다른 책에는 이런 말인데 여기는 없네. 이런 얕은 믿음을 가지면은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재는 논문형 한 권하고 본서, 그 다음에 용어 설명집 한 권, 이런 식으로 2권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용어 설명집 교재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번 정도는 내가 정독을 해서 봐야, 그걸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외워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번 정도는 정독을 최소한 해야 내가 준비된, 실전에 배치될 준비가 됐다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용어 설명집은 공부 방법이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한 번을 빨리 보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낫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독만. 그 다음에 노트 정리 들어가도 괜찮고요. 노트 정리랑 병행을 하면은 굉장히 늦습니다. 한 달 안에 한 권을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최초 용어 설명집 한 권은 한 달에 한 권을 보십시오. 빠른 속도로. 보통 일주일에 300페이지 이상이 될 겁니다. 빠른 속도로 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또한 용어 설명집을 올인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논문집을 준비하면서 용어 설명을 하루 공부 시간이 이만큼이다. 그럼 이 중에서 이 정도만, 내지는 이 정도만 할애를 해서 용어 설명집을 보셔야 돼요. 더 이상 하면은 논문에 지장을 받습니다. 공부는 논문이 주고 용어 설명이 부예요. 왜 그렇습니까? 1교시 100점만 용어 설명이고 2, 3, 4교시 300점이 논문입니다. 75%를 차지하고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까? 25%를 차지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까? 자, 당연히 논문을 주로 해야죠. 논문에서 얻어지는 용어 설명이 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4시간 정도 투자하고 이게 2시간 정도 투자하는 그런 공부법을 매일 똑같이 병행을 해야죠. 어느 한 개를 따로 먼저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이건 나중에 했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노트 정리는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 용어 설명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요령들도 강의 중간중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요령이 있어요. 공부는 요령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은 공부를 요령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양을 가지고 내가 토목 시공기사의 자질을 갖추는 60점 정도까지 공부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요령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용어 설명집은 400에서 600문제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논문과 병행해서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병행해서. 자, 논문형은 어떻습니까? 2교시, 3교시, 4교시를 다 논문 시험이에요. 100점, 100점, 100점입니다. 채점위원이 3명입니다. 300점, 300점, 300점. 1200점 만점 중에 900점이 논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루에 대부분을 여기다가 쏟아야 될 것이고, 얼마만한 문제를 150에서 200문제 정도 되는 문제를 빨리 내 문제로 만들어서 노트화 시키고 정리를 해서 내 요령을 가지고 애워나가야 돼요, 이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가 만든 노트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기법이 있으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콩쿠르트 균열의 원인 및 대책. 혹시 그 시중에 교재로 나온 거 보셨습니까? 있습니다. 많아요. 이만한 두꺼운 책 제목이 콘크리트의 균열의 원인, 종류 및 대책. 그거예요. 근데 저희는 강의에서 딱 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어느 정도로 압축시켰는지 아시겠죠? 제목하고 개요, 특징, 원인, 대책. 이 정도만 쓰면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어느 한 문제에 대해서 3페이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물론 교재에는, 여러 가지 교재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기본 5, 6페이지, 많은 막 10페이지까지도 한 문제에 대해서. 그거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전에서는. 3페이지 넘어가면 부담스러워요. 네 번째 문제가 부담스럽다고 말이죠. 2, 3, 4교시는 6문제 나와가지고 4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를 자신 있다는 거를 만 썼다. 네 번째 문제는 무조건 못 써야 됩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100분 안에 4문제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페이지 수가 3페이지, 2페이지 반에서 3페이지 정도가 적당하다. 그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가 끝나면은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암기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나 또는 여한 요령을 가지고 빨리 애워나가는, 하여튼 이건 애워야 되니까. 자,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 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술사 문제, 기술사 공부에서 그림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강조를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림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내 노트에다가 항상 노트 정리를 했을 때는, 자, 절반이에요. 글자는 절반을 안 넘어가게 하십시오. 그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쓰셔야 3페이지를 4문제를 써가지고 12페이지를 100분 안에 씁니다. 물론 시험 보신 분들도 그런 느낌을 하시겠지만은, 내가 그 시차가 안 좋아서 느리다, 내가 그 속도가 느리다, 이런 거는 사실 다 핑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채점 많이 해봤는데 글씨양이 많습니다. 글씨양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요것이 몇 개입니까? 많아야 12글자입니다. 12글자. 끝까지 오면은 25글 정도 됩니다. 이거 끝까지 못 써요. 12페이지 채우기 힘듭니다. 4문제를 다 소화하기 힘들단 말이죠. 우측에는 그 대신 뭘 그리냐. 그림을 보충할 만한, 글자를 보충할 만한 그림을 큼지막하게 그린 것이죠. 자, 이런 데는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논문을 구성을 해야 보기도 좋고 모양새가 틀이 갖춰진 그런 것이 된다고 말이죠. 채점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크게 박혀 있다. 요거 이만큼 안 봅니다. 요거 이만큼 안 봐요. 왜? 그림에 이미 표현이 다 있습니다. 신축임, 수축임, 시공이음, 그림 3개 딱딱딱 넣으면은 옆에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림 그려놓고 설명서를 다 그려놨는데 뭐 다일바, 타이바, 철근, 결손, 단면적 이런 거 다 넣어놨는데 여기다 뭐하러 보냐겠죠. 절대 안 있습니다. 그림만 봐도 됐어. 다 아는구만.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빠른 시간 안에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 요령들.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강조를 지나치게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논문을 공부하면서 노트 정리를 하고 공부를 쭉 해나갈 거예요. 단,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한 번 하셔야 돼요. 노트 정리가 한 번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3번 시험 본 사람은 2번 시험 봐서 3번째 붙었어요. 그 사람 노트 몇 권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3권입니다. 5번 본 사람은 4권 아니면 5권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한 번 시험 보면은 그 전 노트는 버리게 돼 있습니다. 버린다기 표현보다는 업그레이드 한다는 표현이 맞죠. 가면 갈수록 노트 정리를 정리하면 할수록 글자 수는 팍팍 줄어들어요. 교재에 있는 거 고지고대로 다 외울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볼 거 있고 내가 외울 게 있고 따로 있어요. 자, 그런 거를 가려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150문제, 200문제를 요거를 빠른 속도로 한번 빨리 노트 정리를 해가지고 손을 놓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보고서 빠른 속도로 애워나가는 것이죠. 그거는 시험 볼 때까지 이제 계속 지속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 놓고 한다면은 사이에 빨간 펜으로 또 이렇게 그리게 돼요. 쓰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그림을 또 조그만 걸 또 하나 그리게 됩니다. 표로 또 그리게 돼요. 내 노트에다가. 이것은 뭐냐? 요것은 내가 쓴 거예요. 추가로. 이건 애워집니다. 또. 다른 건 안 애워져도 요건 애워져요. 내가 처음에 노트 정리했던 거, 그거 한 번으로 덮으면은 생각이 한 페이지 날 것 같습니까? 절대 한 페이지 이상 안 납니다. 하나도 못 외워요. 그런데 한 번을 끝내고 2번째 애우로 들어갈 때 가물가물하니 뭔가 희미하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교재를 놔두고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거 넣는 거는 절대 안 잊어먹어져요. 내가 공부를 해서 다른 데서 보고 와가지고 넣었어요. 표 하나를. 이거 안 잊어먹어집니다. 자, 이런 식의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자, 논문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사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답안 작성 요령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1교시는 용어 설명집입니다. 용어 설명이에요.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 놓고 13문제가 쭉 나옵니다. 2줄 이상 들어가는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13문제가 나온다 한다면은 내가 이 중에 13문제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통상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 7문제를 이상을 알았다. 그러면 이 시험 합격이에요. 그만큼 만만한 문제는 안 나옵니다. 10문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요령이 있어야겠죠. 자, 동그라미 치면서 하나씩 쓰기보다는 번호 순서는 아무 데서 상관없어요. 내가 쓰는 데 있어서 문 딱 보니까 9번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예요. OMC 나왔다. 제일 좋아하는 문제. 최저감수비. 이거부터 문제 9. OMC. 답. 1. 정의. 쭉 쓰는 거죠, 이렇게. 2. 뭐 쓰겠습니까? OMC 산출 과정. 뭐 이런 거. 아니면 OMC의 적용성. 아니면 OMC의 특징. 아니면 OMC 산출 시 유의사항. 또는 OMC와 최대 건전 밀도의 상관관계. 뭐 쓸말은 종류는 많죠. 그 밑에다가 2줄 내지 3줄만 쓰면 한 페이지 여기다가 끝 쓸 수 있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 쓰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요거만 알면은 됩니다. 그러므로 용어 설명집을 공부할 때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밑에 있는 거는 좀 작게 보시고. 그게 요령입니다. 채점은 여기서 이루어져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요거는 아무나 다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자신 있는 것부터 동그라미 쳐서 쓰겠지만은 답안지에다가 14페이지짜리 답안지를 나눠줍니다. 그 중에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중에 실제로 난 다 썼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만 써놓고 볼펜을 놓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 모르겠다 싶은 거 빨리 3개를 끄으십시오. 쫙. 팍 끄십시오. 그냥. 사실은 끄을 게 이거보다 더 많은데 3개만 딱 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딱 봐서 내가 아는 문제, 좋아하는 문제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4개 정도. 없으면 2개, 많으면 6개. 짝수 나눕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반을 내가 좋아하는 문제, 요 4문제는 한 페이지 반을 쓰는 겁니다. 얼만큼? 8줄을. 그래 놓고 여기다가 끝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규정상 2줄을 띄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4번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감마 D 맥스다. 이런 식으로. 답 쓰고, 1, 정의. 해놓고, 또 이렇게 설명하겠죠. 2, 자, 이런 식으로. 끝 쓰고 2줄 띄는 거는 규정이에요. 무조건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8줄. 이렇게 해야지만 2문제를 쓰는데 3페이지를 기술하는 거예요. 짝수를 맞추자가 말이죠. 그 다음에 자신 없는 문제는 한 페이지만 써서 여기다가 딱 끝을 낸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문제를 기술하나 나오는데 보통 보면은, 하다 보면은 6문제나 7문제, 많은 7문제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한 3문제 정도는 몰라요. 진짜로. 어거지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것도 내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대충 뭔지 말면은 대충 뭔지가 뭡니까? 이게 교량인지 터널인지는 구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아는 거를 얼른 생각해가지고 비슷한 거를 쓰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점수가 몇 점 나오겠습니까? 10점 만점에 한 3점 나오죠. 3점. 안 쓰면 빵점, 쓰면 3점이라도. 3점은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써야 된다. 9문제 쓰고 합격한 사람은 없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더라도, 단답형을 쓰더라도 항상 여기 그림 하나, 여기 그림 하나, 그 다음 문제에 대한 여기 그림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서 2개 이상은 꼭 그림이나 표를 그릴 것을 권유합니다. 그림과 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림 안 그려서 떨어진 사람 봤어도 그림 많이 그려서 떨어진 사람 못 봤습니다. 다들 그래요. 합격한 사람들은 합격 수기에서 이런 말들을 하죠.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려서 합격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4개씩 그렸거든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림 많이 그린 사람이 합격합니다. 글씨체 물론 좀 상관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좌우를 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림도 꼭 그려야 되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요 용어 설명에 대한 요거를 안다면은 밑에 쓸 거 특징, 적용성, 나쁜 거라면은 문제점, 원인, 대책, 유의사항, 좋은 거라면 개선사항, 향후 발전 방안 이런 거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밑에다가. 그런 말들을 챕터 이런 아이템들은 단답식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공부해야 되고. 자, 논문형 답안 작성은 실제로 3페이지를 씁니다. 자, 공부를 3페이지를 하셔야지 나중에 막힐 때 2페이지 반이나 2페이지를 쓸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3페이지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안 작성도 항상 3페이지를 작성하시고 공부도 3페이지로 하십시오. 자, 문제 6문제 중에서 4문제 쓸 겁니다. 2교시, 3교시, 4교시 그래요. 문제. 자, 답안지가 있습니다. 아니, 문제지가 있어요, 문제지가. 문제지가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문제지를 나눠줍니다. 시간 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문제 쭉 이렇게 있어요. 2줄도 있고 3줄도 있고 어쩔 때는 그림도 있습니다. 문제가 밑에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거 놔둘 겁니까? 절대 놔둘 겁니다. 내가 여기서 아는 문제가 4문제를 써야 돼요. 무조건. 알든 모르든 간에. 자, 2번, 4번, 5번, 6번을 쓰겠다. 그러면 얼른 줄을 쫙 끊죠. 이렇게. 이게 뭐 하는 칸입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기획을 하는 거예요. 기획을 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자, 개요 쓰고. 자, 물어보는 문제가 지문이 3개다. 원인, 문제점, 대책을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2번째는 원인을 써야 돼요. 3번째는 문제점, 원인, 대책, 문제점, 원인, 대책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알고 있다면 문제점 안에다가 한 서너 개.
그것이 뭐냐. 문제 2번이에요. 2번의 기술을 다 했습니다. 물론 2, 4, 5, 6을 다 기술한 다음에 서술이 들어가겠지만은 우선 이것만 예를 해보죠. 문제 2번. 문제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써야 돼요. 똑같이. 답 써줍니다. 답. 1, 개요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도 한 4줄은 쓰죠. 1번. 자, 2번. 자, 2번. 들어가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원인, 무슨 상황에 대한 원인, 문제점, 대책을 설명하시오. 2번에 들어갈 것은 무조건 원인이에요. 자, 원인이 이거죠. 밑에 한두 줄씩 있을 겁니다. 한두 줄씩. 자, 1, 2. 또 두 번째 원인에 대한 또 상세 설명. 세 번째 원인에 대한 뭐 상세 설명 한 3가지. 네 번째. 자, 5번째, 6번째.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원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할 대 아이템은 자,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 셋, 뭐 넷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순서, 기술 순서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물어보는 문제를 시공유의사항을 쓰시오. 근데 시공주의사항 이렇게 쓰지 말라고 말이죠. 물어본 대로 그대로, 그리고 물어본 순서, 원인, 문제점, 대책, 원인, 문제점, 대책을 쭉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2번 이상 정확히 읽어가지고 도대체 물어보는 문제가 뭔가, 이거는 뭐를 해야 되는가, 내가 해양 콘크리트 나왔는데 이걸 일반적인 재배시로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해양 콘크리트니까 염분에 대한 걸 내가 좀 강조를 하겠다. 그러면 뒤에 쪽에다가 이렇게 칸을 잘라서 끝낸 다음에 여기다가 특히 중점 관리 사항 해가지고 염분에 대한 설명을 쫙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기술하는 방안은 충분히 많아요. 자, 이런 요령들은, 논문에 대한 요령들은 본 강의도 있지만은 기출문제에서 실전 문제에 대한 이런 방식으로 다 기출문제를 풀어놨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은 아주 극명하게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지금 설명해놨거든요. 자, 그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점자가 채점한테 있어서 이거를 다 읽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수천 명이 시험 보는데 문제 출제자가 채점자지 않습니까? 3명입니다. 3분이서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수천 명이 시험 본 수십만 장의 이거를 페이지를 다 읽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채점하는 분은 뭘 볼 것이냐. 자, 내가 낸 문제에 대한 이 원인 썼나 안 썼나? 썼구나. 문제점 썼나 안 썼나? 썼네. 대책 썼나 안 썼나? 썼구나. 다 썼네. 그러면은 뭘 썼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뭐 이 정도면 무난하구나. 그림 보니까 뭐 이거에 대한 걸 그림 그렸는데 뭐 괜찮네. 자, 문제점.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요 아이템, 요것이 대 아이템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면은 답변 그냥 여기 밑에 들어가는 요거, 이것이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답.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요것은 답에 대한 설명. 답에 대한 설명. 그 밑에 들어가는 요거는 부가적인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채점자가 보는 건 어디까지냐. 이게 대제목, 이게 중제목, 이게 소제목입니다. 여기까지. 이거는 당연히 써 있어야 되는데 안 썼으면 채점 대상이 안 되겠죠. 이거는. 원인, 문제점, 대책 쓰라고 했는데 원인, 대책이 있어요. 문제점은 답변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점수가 많이 깎이죠. 아주 많이 깎입니다. 못 쓰더라도 전혀 쓸말이 없으면은 앞에 있는 거 한 번 더 쓰더라도 문제점을 쓰고 당연히 써야죠. 거짓말이지만은. 자, 그런 식으로. 대책도 당연히 뻔한 소리라도 기술을 몇 가지 해놔야 됩니다. 그것이 답변이니까. 이건 대답이고 답변이고. 여기 있는 게 답이에요. 답 지금. 자, 채점한 사람은 답변했나 안 나? 요거 다 1, 2, 3, 4, 5, 됐어. 뭐 정도면 됐지. 그 다음에 요것은 그렇지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답변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채점한 사람은 여기까지 하니까 여기까지는 굳이 외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만 외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외울 건 아닙니다.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건 안 외워도 외워지는구나. 그게 뭡니까? 원인을 알면은 대책은 아는 거예요. 대책을 아는데 원인 공부합니까? 절대 공부 안 하죠. 대책을 공부하는데 아는데 원인은 공부가 필요 없죠.
원인 모르는 사람이 대체가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것만 집중적으로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외워지니까. 자, 그런 거를 자꾸 이용하는, 그런 거를 훈련하는 방법도 공부의 한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사 시험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내가 합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100분이 너무너무 짧은 거를 알 겁니다. 100분 동안에 보통 시험 보는 시험자들이 12페이지 써요. 자, 아주 많이 쓴 분들이 16페이지 씁니다. 적으면 10페이지 이상은 써야 돼요, 그래도. 16페이지는 좀 많죠, 사실은. 16페이지면은 뭡니까? 답안지 한 권, 철되어 있는 한 권이 14페이지짜리예요. 이분은 2권을 쓴 겁니다, 2권. 2권 써요. 간혹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다고 무조건 합격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페이지 쓴다고 무조건 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답에는 정답도 없고, 모든 공부 방법에 정답이 없는데, 페이지 수가 많다고 합격하고 적다고 떨어집니까? 이것도 절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많이 쓰면 합격합니까? 전혀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양을 떠나서 물어보는 답변에 대한 핵심을 콕콕 찔러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 1번 답을 써놓고 밑에다가 상세 설명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거 2번 써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 쓰고 5개 쓰고 이걸 못 썼는데 이걸 쓴 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답변을 한 게 중요한 것이지 안에 세부 설명, 요거 세부 설명을 요걸 했느냐 말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양이 많다고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선이 좋죠. 내가 이렇게 많이 쓰신 분들은 그림이 약해요. 또 그림이 약해집니다. 이런데 그림이 없어요. 당연히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상세도 조그만 거 들어가고 여기도 큰 거 들어가 있죠. 여긴 결론을 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배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둘, 세 문제, 이제 3페이지짜리 한 문제에서 6개?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우리가 8분 응선, 9분 응선 들어간 고수들은 기본적으로 한 페이지 2개 이상이에요. 평균 한 문제에 6개 그림 이상 들어갑니다. 표, 이 사이사이 표 계속 들어가요, 이렇게.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은 표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정도예요. 자, 그리고 근래에는 물어보는 질문의 가지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물어보는 질문이 최하 2개, 보통 3개, 4개에서 5개까지. 무슨 상황에서 무슨 것에 대하여 기술하죠. 잘게 됩니다, 문제. 이 대 아이템은, 이 대 아이템을, 그 물어보는 문제, 그거를 다 써야 돼요. 머리 글자를. 그래 놓고 밑에다가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는 상세 설명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강의를 앞서서 기술사 공부하는 마음가짐과 그리고 공부하는 실제 방법 그리고 이런 실전에서 시험 볼 때 기술하는 요령까지 공부를 했으며 또 이런 상세한 사항들은 강의 중간중간에 아주 현장감 있게 또 실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본 강의하고 또 기출문제 강의하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짧은 기간 안에 기술사를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